19살 평범한 소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다로 일을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이 시각에서 작품 전반에 걸쳐 참 애틋하게 그려집니다.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쁜 엄마에 대한 섭섭함과 그리움의 양가적 감정이 글을 읽는 내내 엄마의 마음으로 너무가 잘 이해가 가서 안쓰럽기도 했죠. 마치 글을 읽는 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어린 시절로 조용히 손잡혀서 이끌려 들어가는 아련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별히 자극적이거나 큰 굴곡은 없지만 그래서 더 감동스러운 마치 시골 집밥 같은 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으시면서 함께 공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얼굴 조관선.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았다. 다른 아저씨들은 모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탄 배는 귀향 예정일을 일주일이나 지나고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어업무선국과의 통신을 매일같이 교환하였다는데 어느 날 자정에 있어야 할 통신이 없었으며 그 후부터 여하한 통신도 교환되지 않았다고 했다. 물론 선단선들과의 통신도 교환되지 않았다고 했다. 선단선들과의 통신이 교환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선단선들이 아버지가 탄 배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가 탄 배는 대화태어장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 했다. 선단선들의 1차 수색에 이어 해군과 해경에서 불철주야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실종 선박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가 오시지 않자 우리 집엔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나는 처음 본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내 생전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이토록 많이 모이는 것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들은 모여 앉아 어머니를 위로하는가 하면 어머니와 함께 울기도 하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말들인가를 주절주절 읊기도 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한동안 집안에 붐비던 마을 사람들도 이젠 그렇게 모여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밤낮 없이 그리고 미친 듯이 실종선원 가족들과 어울려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그저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뿐 그 무엇도 어쩌지 못했다. 나보다 3살이나 아래인 이제 겨우 6살인 동철이는 어머니의 미친 듯한 모습을 보면서도 배고프다고 울고 보챘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돌보는데 소홀했다. 나는 밤이 무서웠다. 동철이도 밤이 무서운지 밤만 되면 내 옆에 누워 한 손으로는 주링 창자를 움켜잡고 나머지 한 손은 내 옆구리를 꼭 껴안은 채 잠이 들곤 했다. 죽어도 형의 옆구리를 놓지 않겠다는 양 그렇게 움켜잡고. 그러나 쉽게 잠에 빠지는 동철이와는 달리 나는 쉬이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없다는, 그리하여 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되고 있다는 그 커다란 사실 하나가 나를 무서움에서 공포감에서 헤어날 수 없게 했던 것이다. 무섭다는 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해도 잠의 안식은 나를 외면했다. 아무리 무서운 것도 무서운 생각도 잠만 와준다면 하나도 무섭지 않을 텐데 잠이 오지 않아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다. 아버지가 오시지 않는다는 것과 어머니가 미친 듯이 울고불고 하시는 게 무서워 나는 떨면서 애써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잠은 몇 날 며칠 나의 바람을 외면한 채
공포의 굴레에다 나를 방치하고 있었다. 뻐꾸기가 몇 번인가를 울고 있었다. 나는 눈을 떴다. 방 안은 켜져 있는 형광등 불빛으로 인해 밝았다.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잠깐 잠이 들었었나 보았다. 눈을 돌려 시계를 보면 시각을 알 수 있으련만 아침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질까봐 나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시계의 소리는 불현듯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다. 지난 봄 내가 학급 반장이 뽑힌 기념으로 아버지가 선물로 사온 뻐꾸기 시계였다. 그 시계를 사오신 날 없는 돈에 그런 비싼 시계를 사왔다고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아버진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그깟 몇 푼이 뭐 그리 아까우냐 하시면서 오히려 어머니를 나무라시던 아버지였다. 나는 뻐꾸기 소리를 운다고 표현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동근아, 뻐꾸기가 7번 울었어. 그만 자고 일어나 학교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던 말씀에 울음이라는 단어. 뻐꾸기는 어김없이 하루에 156번을 꼭꼭 울어 제꼈던 것이다. 뻐꾸긴 조금 전에도 울었었다. 그 울음은 내게 안긴 평화를 침범하여 다시 나를 공포의 굴레로 몰아넣고 있었다. 동철이 오른손은 아직도 내 허리깨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 다시 무서움이 몰아치고 있었다. 새롭게 몰아친 무서움은 애타도록 어머니를 기다리게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 기다림의 영역 밖에서 나를 외면했고 그로 인해 밤은 한없이 정체돼 있었으며 세상에 더없이 무서운 매개체로 나를 휘어감고 있었다. 아침이 몹시도 기다려지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 형제에게 있어 아침은 구원의 빛이었다. 한밤 내내 가슴이 졸아든 듯 무섭다가도 새벽만 오면 거짓말처럼 그 무서움은 사라지고 말았다. 빛과 우리에게 유착된 공포가 밤배례하는 날들이 한동안 더 이어진 후 어머니의 광기스런 표정이 조금씩 정상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예전과 같은 위치로의 변화였다. 나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으며 무섭지도 않았다. 내 허리깨를 붙잡고 잠들던 동생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둥을 잃었다는 상실의 흔적은 날이 갈수록 깊은 음영을 들이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거의 모두 우리 집을 다녀가고 그로 인해 한동안 어머니와 내가 분주를 떤 후 더 이상 다녀갈 친척들도 없어지자 집안은 적막과 고요가 동시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우리를 향하여 치긋한 눈빛을 담아 건네주곤 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혀를 끌끌 차시며 우리를 몹시도 긍휼히 바라보시곤 했는데 처음엔 그러한 것이 싫지 않았지만 차츰 나는 그 눈빛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순간 내게 부담으로 짓눌려왔던 것이다. 동철이는 마을 사람들의 그러한 눈길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 부재의 시간이 길어지자 동생은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도 견디기 힘겨울 정도로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아무리 때를 써봐도 볼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가 예전처럼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존재하시는 줄 알고 있는 듯 했다. 간혹 어머니 눈을 피해
형아야, 아버지는 언제 오시는데? 라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역시나 어린 내 가슴에 우울한 그림자를 만들게 됐다. 하지만 난 한 번도 동생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않았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리 없는 동철이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란 것 외에 더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할 능력이 내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유지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닌 대단히도 대견한 태도였다. 그런 것이 어른스러움인진 알 수 없었지만 슬픈 만큼 나는 말을, 표정을 아꼈다. 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못 오시는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였다. 아버지에 대해 동생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듯했다. 예전처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돌아오실 아버지로 믿고 있는 듯했다. 1년의 대부분을 그렇게 생활해 오신 아버지였고 그렇게 관계되어 온 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6살. 어린아이라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발생한 그 커다란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생을 위해 나는 유일한 형으로서 내 자리를 지키고자 했다. 나는 어린 나이임에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명제로 간단히 짧은 시간 고민해야 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라선지 나 스스로조차 기특해했다. 물론 아버지가 계실 때도 어머니가 공장에 다니셨지만 어머니가 공장에서 벌어오는 월급의 액수는 실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부재로 우리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올 것이란 나의 추측은 들어맞지 않았다. 아버지가 계실 때와 다름없이 우리들의 생활은 계속 그렇게 영위됐고 또한 조금도 궁색한 기색이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나 혼자만의 기호를 묵살시키려는 듯 어머니는 공장 생활을 그만두고 시장 자리에 조그만 식당을 얻어 장사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실종으로 얻어진 얼마쯤의 위로금과 격려금, 그리고 이러저러한 명분으로 들어온 금전 모두를 모아 차린 우리 가족의 생명이 담보된 식당이었다. 아버지가 계실 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몹시도 발전된 과정이었다. 장사를 시작하신 직후 어머닌 우리들에게 저녁밥 먹을 때를 제외하곤 일절 식당 출입을 금지시켰다. 어머니 명령이었다. 한낮 동안 난 학교에 가면 그만이었지만 아직 학교에도 갈 수 없는 동생 동철이가 걱정이었다. 하지만 나의 그런 기우를 알고나 계신 듯 어머니는 동철이를 유치원에 보냈고 동철이는 그것을 좋아했다. 다행한 일이었다. 어머니가 항상 힘들어하시던 공장에 계속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이었고 동생 동철이가 혼자 심심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행이었고 그러한 나의 기우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다행이었다. 아울러 하굣길에 어쩌다 한번 어머니에게 들릴 때면 식당 안은 몇 개 안 되는 좌석이었지만 이러저러한 손님들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아 더욱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하신 후 우리 형제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식당 문을 닫고 곧바로 집으로 오시는 것 같던 어머니 발길이 차츰차츰 늦어지는가 싶더니 어느 날 밤엔 술에 취한 모습을 나의 가슴에 보여주기도 했었다. 어머니 그 모습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처음 보는 어머니 그 모습은
어린 내 가슴에 알지 못할 불안함을 안기는 계기가 됐다. 그 불안의 형체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도 내 가슴은 편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 부재로 야기된 우리 세 식구의 어두웠던 얼굴이 조금씩 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나면 달라진 건 오히려 알게 모르게 약간의 풍요로움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한 것이 싫지 않았다. 아버지를 잃고 얻은 약간의 풍요가 싫지 않다는 건 참말로 어불성설이었지만 호학은 언제나 인간의 곁을 맴돌며 인간에게 그 내용들을 구분짓게 하지 않았던가. 오늘도 어머니는 평시보다 늦게 들어오셨다. 나는 자는 채를 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후 난 언제나 밤늦도록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식당에서 평소보다 늦게 집에 오시기 시작하고서부터 아니다. 어머니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서부터 나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나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다만 어머니를 기다리면서까지 공부에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뿐이었다. 처음엔 그런 나를 향해 동근아, 엄마 왔다. 벌써 자나? 하며 애써 나를 깨우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과정마저 생략된 채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시는 어머니였다. 그런 날은 나나 동철이나 모두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다. 원래가 저녁잠이 많은 동철이는 거의 매일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잠든 데 비해 나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또는 가성으로 잠들어 의도적으로 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임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그렇게라도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이 집으로 오지 못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예의며 도리이고 부자지간의 의리일 것 같기도 했다. 그러한 나의 행위가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 심중에서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 어느 무렵부터는 나 역시 어머니의 귀가를 알지 못하고 잠들곤 했다. 나에게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음을 나는 그때 알았다. 기다리다 잠이 들면 어느 시점에서 눈을 떠 어머니 귀가를 확인하고서야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술에 취해 오시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싫었다. 왜 저렇게 술을 드시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가 계실 땐 아버지가 같이 한잔하자고 권해도 극구 사양하시던 어머니였다. 우리는 어머니가 술을 드실 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부터 어머니는 술에 취한 모습을 내게 자주 보이셨다. 무엇이 어머니를 저렇게 변하게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계실 때처럼 어머니가 일찍 오셔서 우리와 놀아준다거나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해준다거나 예전처럼 동생과 함께 시장 구경도 다니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우리의 그러한 바램을 완전히 외면한 채 식당 일에만 주력하시는 듯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우리에게 없었다. 우리 세 식구가 새끼 식사를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모르지 않았지만 나는 새끼니 식사를 해결하는 것에 만족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술에 취하시는 것이 싫다는 내 의사를, 내 생각을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왠지 모르게 어머니가 두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얘기도 나누고 싶고 다른 친구들처럼 어머니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싶었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지가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지 까마득한 옛날 일도 기억되어졌다. 우리들이 어머니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들은 어머니로부터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학교 운동장에 남아 늦도록 친구들과 놀거나 때론 교실에서 혼자서라도 시간을 채우다 몹시 시장길을 느낄 때쯤에야 어머니를 찾아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시간을 늘려갔다. 그럴 때면 일찍 집으로 가 혼자 있는 동생을 돌보지 않는다고 어머니로부터 야단을 들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차츰차츰 어머니로부터 떠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9살 어린 나의 육신이 어머니를 떠날 수 있는 세계란 어디에도 없었으며 또한 완전한 떠남이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나의 마음은 어머니를 떠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잠재된 내면의 기다림이 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무렵에 어느 날 밤 방광에 가득 찬 소변을 배설하고자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그때까지도 귀가하지 않았음을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이미 문살에 여명이 자리 잡은 아침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지난 시절 나와 동철이가 우리 둘만의 세계에 갇혀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왠지 나는 무섭지 않았다.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아버지 부재를 인정하지 못하던 어머니의 가슴 메임으로 인한 그리하여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돌보지 못하던 그때 그 두려움과 공포 따위는 내 가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침이 돼서야 돌아왔다. 나는 자는 채를 했다. 어머니는 내가 우려하던 술 취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의 실눈에 잡힌 어머니는 선잠을 깬 듯한 부수수한 모습이었다. 동철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는 동철이가 덮고 있는 이불을 턱 밑까지 올려 덮어주고는 부엌으로가 조반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았다. 나의 감각은 그러한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다. 잠시 후 부엌에서 그릇 부딪는 소리가 들려오고 쌀 씻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마와 칼 부딪는 소리는 마치 337 박수 소리처럼 리듬을 깔고 들려왔다. 그때 뻐꾸기가 차르르 소리를 내며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하나 둘 셋 셈을 세며 아울러 손가락도 꼽고 있었다. 4, 5, 6, 7. 뻐꾸기는 그만큼의 울음을 토해내고 또 차르르르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있었다. 이불 속에서 조금 더 뒹굴 수 있는 시각이었다. 평소대로라면 30분은 더 여유를 부릴 수 있었다. 언제나 그랬었다. 7시 반에 나 스스로 일어나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깨웠었고 잠에서 깨면 등교 준비와 조반을 끝내고 8시 20분을 전후해서 난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섰던 것이다. 동근아, 일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조반 준비가 끝났는지 부엌문을 열고 어머니가 나를 깨우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왠지 어머니에게 반항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계속 자는 채를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동근아, 어서 일나. 학교 시간 늦겠다. 어머니 음성이 약간 높은 음으로 변했다. 나는 그제야 깬양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왠지 선잠 깬 아이처럼 자꾸 울고 싶어졌다. 기분이 엉망이었다. 아침부터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침상을 앞에 놓고도 내 기분은 펴지지가 않았다. 어머니 얼굴을 대면하기도 싫었다. 어머니와 날 번갈아 쳐다보며 동철이가 무엇라고 말을 걸었지만 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내 가슴은 꼭 무언가에 속은 것 같은 느낌만 팽배할 뿐 그 실체도 규명되지 않고 있었다. 와, 어디 아프나? 약 사줄까? 입을 닫고 있는 날 향해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마저도 싫었다. 모든 것이 싫었다. 어머니도 싫고 동철이도 싫었다. 아침밥도 싫고 학교도 싫었다. 공부도 싫고 출세도 싫었다. 음식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리 없었다. 밥알 몇 수저를 뜯어 말고 나는 냉수 한 사발을 몽땅 들이켜고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섰지만 등교하기도 싫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싫기만 했다. 나는 학교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아이들이 등교를 위해 가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가는 도중 친구도 만나고 같은 학교 학생들도 만났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오로지 자의식을 앞세우고 바다가 보이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고만 있을 뿐이었다. 바다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한참 후 눈앞에 바다가 펼쳐지자 왠지 눈물이 나려 했다. 나는 바다를 향해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다. 그 소리는 가슴에 살갗을 도려내는 듯 심하게 아려왔다.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불렀지만 가슴에 전해지는 아버지의 대답은 한마디도 없었다. 자꾸 눈물이 나려 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아주 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까지 미치자 아버지가 몹시도 불쌍해졌고 반대로 어머니가 말할 수 없이 미워지기만 했다. 왠지는 몰라도 어머니가 말할 수 없이 밉기만 했다. 나는 기어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시간에 나는 수평선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눈뿌리가 아플 때까지 바다를 보고 또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난 아버지를 생각했다. 참으로 인자하신 아버지였었다는 것만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런 아버지를 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영원히 내 가슴에서 떠날 수 없는 아버지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아버지를 잊고 계시는지, 왜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지 나는 궁금했다. 간혹 동철이가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할라치면 어머니의 말마금이 자심해 우리 형제는 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선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가급적 피해왔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난 몇 번 등교하는 걸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곤 했었다. 나의 그 비정상적인 행동이 어머니 눈을 속이는 것이었고 어머니 눈을 속인다는 것에 일면 야릇한 느낌과 형언 못할 쾌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등교를 포기하고 종일토록 아버지를 품고 있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의 방문이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의 방문을 받고서야 아들의 결석을 알게 된 어머니는 중치가 막히신다는 듯 아무 말도 못하신 채 푹푹 한숨만 내쉬고 계셨다. 난 두려웠다. 선생님이 가시고 나면 이유 없는 나의 결석에 대해 회초리를 들 어머님이 무서웠다.
아버지가 부재된 후 어머니는 우리 형제에게 꾸중하시는 일과 회초리 드시는 기회를 늘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몇 마리의 당부와 주의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선생님의 주의 중에는 결석이 더 늘면 학급반장도 다른 아이에게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시종 굳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계셨고 나는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머니 앞에 앉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짧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도 짧은 게 아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머니는 끝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집에 가거라 하고 짧게 한 음절을 뱉어내시곤 더 이상 말씀을 뱉지 않았다. 두려움의 무게가 공포로 바뀔 때쯤에 침묵이 흐른 후였다. 나는 얼른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버릴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내 심중 깊은 곳에 침전된 반항기 같은 기질이 약간의 오기를 부리기도 했다. 차라리 심한 꾸지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왠지 징벌이 끝나지 않은 듯한 찝찝함이 나를 애워싸고 있기도 했었다. 집에 갔다가 동철이 데리고 저녁밥 먹으러 와라. 아들의 반항심을 알 리 없는 어머니는 내가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했다. 아무런 꾸지람을 하지 않아도 내 죄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란 어머니 생각.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었다. 식당을 나서면서 오히려 난 어머니 가슴을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는 것에 대해 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녘이 지나고도 식사를 위해 나는 식당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동철이만 어머니에게 갈아일러 놓고 나는 친구네 집에 공부하러 간다는 핑계를 둘러대고 다시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갔다. 자연의 빛이 모두 사라진 바다는 온통 아버지 얼굴로만 덮여 있었다. 아버지 얼굴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흐느껴 울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울면 안 된다는 듯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는 참으려 했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해라고 했다. 한참 후 아버진 어둠 저편으로 사라지고 다시 먹빛 같은 바다만 내 가슴에 슬픈 너울을 안기며 밀려들고 있었다. 선생님의 가정 방문이 있은 후로 나는 결석하지 않았다. 밤바다에서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와 약속한 내 안의 결심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더 열심을 떨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뵙는 건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다.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에 왠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부담이란 어휘는 꽤 오랜 시간 내게 유착돼 있었다. 아버지 부재가 있은 지 1년을 넘기고 있었다. 지난 1년 사이 우리 가족을 스친 일련의 사건들은 시공을 초월한 대단한 변화를 몰고 왔다. 무엇보다 우리 집은 늘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처럼 적막했고 때론 괴괴한 기류가 맴돌기도 했다. 나와 동철인 그러한 기류와 분위기 형태를 알지 못하면서도 집을 기피했다. 어쩌면 어머니도 그러한 기류와 분위기가 부담이 돼 집을 우리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지난 1년, 어쨌든 어머니는 바빴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돌볼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이라 생각했다. 잠시 내 안에 존재했던 반항심에 의해 결석을 한 나의 방황이 있었지만
그것도 일시적 현상으로 이미 치유됐으며 동철인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내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바를 어머니가 수용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그러한 나의 속내를 조금도 알려 하지 않는 듯했다. 계속해서 집에 늦게 오시는가 하면 거의 술에 취한 모습이었고 때론 내가 학교에 갈 시간이 돼서야 오실 때도 있었다. 그런 날에 어머니가 난 더더욱 싫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우리들 앞에서 담배도 피우셨다. 아버지가 안 계신 1년 사이에 변한 형태였다. 그러한 어머니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니, 어머니의 그러한 행태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그런 행태를 볼 때마다 내 안에 자리한 야릇한 반항심이 심하게 나를 괴롭혔지만 밤바다에서 만난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환경에 충실해지려 했다. 뻐꾸기 시계가 우는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일요일이라 실컷 자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귀신에 홀린 듯 내 눈이 뜨여졌던 것이다. 눈을 비비고 나는 어머니 자리를 보았다. 어머니는 당신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최근 들어 빈번해진 일이었다. 시계바늘은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잠의 세포가 채 빠지지 않았는지 하품이 났다. 다시 누울까 생각하다가 난 밖으로 나섰다. 수평선 너머에서 떠오른 태양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늘엔 군데군데 약간의 구름이 덮여 있었고 구름 사이사이로 스펙트럼 같은 빛의 줄기가 곧게 내리비치고 있었다.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졌다. 내 가슴 속으로 아버지가 찾아오신 것이었다. 아버진 웃고 계셨다. 참으로 장하다는 듯 아버진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 듯 했다. 일찍 일어난 몇몇 마을 사람들이 일터로 가기 위해 제각기 움직이고 있었다. 왠지 우울했다. 까닭도 모른 채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언덕 아랫개로 시선을 돌렸다. 만약 어머니가 집으로 오신다면 이 시간대쯤에 오실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밤새 집으로 오시지 않은 어머니는 몇 번을 제외하곤 거의 남의 시선이 닿지 않는 시간에 오셨었는데 그에 비하면 오늘은 이미 오실 시간이 지났던 것이다. 하지만 늦어도 어머니는 오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조반을 지어주실 어떤 의무 때문에라도 어머니는 집에 오셔야 했던 것이다. 내 시선이 어머니를 기다리느라 언덕 아랫개를 주시하기 시작한 얼마 후 어머니가 한쪽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언덕을 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어머니 손에 들린 작은 보따리가 우리들의 아침 식사에 필요한 반찬 재료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짐작과는 달리 어머니 손에 들린 건 우리 형제에게 입힐 몇 점의 옷가지였다. 그 옷 벗고 이 옷 입어봐라. 진지게 사줬어야 했는데. 아침부터 우울했던 마음이 새 옷 한 벌로 기분이 전환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분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동철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는 동철이 옷도 사오셨는데 동철이가 입어보고 얼마나 좋아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동철아, 이나라. 어서 이나 새 옷 입어봐라. 어머니는 동철이를 깨우셨다. 잠의 끝머리에 취해 있는 동철이는 쉽사리 눈을 뜨지 않았다. 어머니가 몇 번이고 흔들어서야 잠을 깬 동철이는 새벽부터 무슨 일이냐는 투의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서 일나 새 옷 입어봐라. 새 옷이라는 소리에 정신이 드는지
동철이는 일어나며 옷 태워 손에 들었다. 동철이도 주저하지 않고 새 옷을 입었다. 내 옷도 동철이 옷도 모두 다 잘 맞았다. 우리 형제가 입고 있는 새 옷에는 친구들이 자랑하는 유명 회사의 상표도 붙어 있었다. 잠이 채 다 깨지 않았을 동철인 무척이나 좋아했다. 잘 맞네. 새 옷 벗고 머리 감고 나 씻고 다시 새 옷 입어라. 오늘은 엄마도 식당 문 닫고 너그강 소풍이나 갈란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소풍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계실 때도 가보지 못한 가족 소풍을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기뻤다. 동철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동철이와 내가 머리 감고 세수하는 사이에 어머니는 야외에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장만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한참을 걸려 음식을 장만했다. 우리들이 머리를 감고 세수를 끝내고 나서도 어머니의 음식 장만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시간은 길었다. 음식 장만은 대충 하고 어서 소풍을 떠났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듯했다. 동철이도 지루한지 자꾸 어머니가 계시는 부엌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다. 다 됐다. 좀에만 기다려라. 여느 때 없이 어머니 말씀은 부드러웠고 표정 또한 밝았다. 우리는 신이 났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언제나 침울해 하시던 어머니였고 그로 인해 더욱 마음이 무거웠던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음식 장만을 다 하신 어머니는 당신이 아끼시던 그릇들에 그 음식들을 담으셨다. 내 시선에 잡힌 음식들은 왠지 대단히 많아 보였다. 저 많은 음식을 우리 세 식구가 어떻게 다 먹지 하는 기우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난 좋았다. 너무 좋아 말로 그 기분을 다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너무 즐거운 나머지 동철인 팔짝팔짝 뛰면서 앞서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들고 있는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 보여 내가 들어드리려 하자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다. 요 밑에 가면 우리 강 같이 갈 분이 있다. 벌써 오셨을 기다. 어떤 망설임 같은 어투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런데 함께 갈 분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다. 우리가 언덕 아래 한 길로 내려가자 어디선가 아주 짧게 자동차 경적이 울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를 그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자동차 옆에 다다르자 조수석 문과 뒤쪽 트렁크 문이 열렸고 어머니는 자동차 뒤쪽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어서 타라는 눈신용을 하셨다. 그런데 열린 문 안은 우리 앞서 어떤 형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순간 즐거웠던 마음이 일시에 가라앉고 말았다. 나는 망설였다. 그러나 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내가 처신할 수 있는 방안은 별달리 없었다. 어서 타렴, 형이야. 엉거주춤 망설이고 서 있는 내게 운전석 아저씨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덩달아 어머니도 어서 타라고 하셨다. 동철인 이미 차 안으로 몸을 올려놓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내가 뒷좌석에 엉덩이를 얹자 차는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얼굴을 돌려 내게 미소를 보내주고 있었다. 어머니 식당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아저씨였다.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오른 차는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던져놓았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왠지 어머니가 야속했다. 어머니가 원망스럽게 조차했다. 난생 처음 타보는 자가용이었지만
자리의 어색함과 분위기의 어색함에 내 전신은 수축되고만 있었다. 소풍의 낭만과 즐거움 따위는 이미 내 전신을 떠나고 있었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동행의 등장으로 나는 괴롭기만 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리한 돌기가 삐죽삐죽 솟아올라 내 전신을 들쑤시고 있는 듯했다. 도중 하차할 수 있다면 차에서 내리고만 싶었다. 아니,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고도 싶었다. 그것이 세상과의 결별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차문을 열지 못했고 뛰어내릴 수는 더더욱 없었다. 무서움이 더 큰 비중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와 아저씨는 계속해서 무슨 얘긴가를 소곤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아저씨에게 살가우게 너무너무 싫었다. 얘기도 하고 그래. 왜들 말이 없어? 분위기를 의식했음인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아저씨가 말을 했다. 아무도 그 소리에 대응하지 않았다. 태호가 형이니까 태호가 먼저 말해보렴. 그제야 옆에 있는 형의 이름이 태호란 걸 알았다. 형은 아주 낮은 소리로 이해하고 대답했지만 태호 형도 기분이 좋은 것 같진 않았다. 앞으로는 태호가 동근이 공부를 도와주면 되겠구나. 동근이가 공부를 잘한다지. 아저씨는 시종 서울말을 했다. 외향적인 용모도 바닷바람에 찌든 사람들과는 천양지차였다. 이 지방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저씨였다. 아저씨 질문에 난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지 않았다. 태호 형이 왜 내 공부를 도와주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지 않았다. 지까짓게 알면 얼마나 안다고 싶기만 했다. 나는 은근히 우리 학급의 반장이 나라고 자랑처럼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동근이 공부 잘해요. 반장인걸요. 나를 대신해 어머니가 자랑해 주었다. 그 말을 하시는 어머니의 말씨도 아저씨 말씨를 닮아 있었다. 창밖에 시선을 두고 있는 내 뒤통수를 태호 형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깨가 으쓱했다. 그래도 난 차창 밖으로 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어머니 배가 불룩해지고 있었다. 벌써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었다. 하루는 어머니 배가 이상한 것 같아 멀찍이서 유심히 바라봤었는데 어머니 배는 바가지를 안고 있는 듯 불룩하게 원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범상치가 않았다. 우리 안악들이 모여있는 자리마다 우리를 향해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그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우리들임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좋은 느낌이 아니었다. 우리를 화두로 올린 그들에게 저항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겐 그들에게 저항할 아무런 힘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회피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을 피해야 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작심한 듯 우리를 발견하면 모두들 제잘거리던 입을 닫거나 자리를 해체하곤 했다. 그런 날은 내 가슴에 비수가 꽂히곤 했다. 아울러 그 비수가 나를 세워 언젠간 내가 당한 모멸감과 존재했던 피해의식을 상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생각도 했다. 오래지 않아 어머니 배는 팽창하다 못해 금방 터질 것 같았다. 어머니는 식당 문에 임시 휴업이라는 쪽지판을 붙이고 집에서 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집에 전화를 가설하고 그 전화기를 통해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집에서 쉬자
매일같이 아저씨가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 아저씨는 하루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녁 늦게 어머니를 보러 오곤 했다. 아저씨가 집에 오면 난 그 자리를 피해야 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왠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밉고 아저씨도 미웠다. 아저씨는 올 때마다 학용품을 사쓰라면서 내게 용돈을 주셨지만 어쨌든 어머니도 아저씨도 모두 미웠다. 하지만 나의 미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아저씨가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심한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뱉어내는 고통 소리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처럼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상황은 어린 내 눈에도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한 대단히 급박한 상황이고 순간이었다. 나는 안절부절할 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오로지 마음만 동동거릴 뿐이었다. 연락할 곳도 연락해볼 만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나의 뇌리를 스치는 사람이 있었다. 아저씨였다. 그러나 난 아저씨에게 연락을 취할 아무런 대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아저씨 연락처를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아저씨 연락처를 묻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는 순간에도 어머니 고통은 지속되고 있었다. 그냥 두면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순간 무서웠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우리 형제란 생각할 수 없었다. 아저씨로 인해 야기된 어머니에 대한 나의 미움 또는 원망스러움이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치자 갑자기 아저씨가 필요한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엄마, 이러시다간 엄마까지 돌아가시겠어요. 어서 아저씨한테 연락하세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아저씨를 얘기했다. 쑥스러움도 미안함도 없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저씨 한 사람뿐이라는 생각을 앞세우고 금방 오실 거야.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말의 마디마디를 끊으시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고통으로 쩔쩔매시는 어머니를 어쩌지 못하고 나는 옆에서 걱정으로만 어머니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정말이지 이럴 때 구세주처럼 아저씨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때 동근아라며 밖에서 누군가 날 불렀는데 그 음성에도 숨이 넘어갈 듯한 긴박함이 배어 있었다. 내가 문을 열기 전에 바깥에서 먼저 문을 열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급하게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저씨였다. 방으로 들어오신 아저씨는 서둘러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다. 병원으로 갑시다 라고 아저씨가 말했다. 벌써 양수가 터졌어요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양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난 양숙이라는 말을 어머니가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내가 곁에 없어도 어머닌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아니 아저씨가 어머니를 돌아가시지 않게 하실 것 같아서였다. 나는 문 앞을 떠나지 못한 채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하늘엔 몇 개의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고 서쪽 하늘엔 배가 홀쭉한 달이 외로운 듯한 모습으로 떠 있었다. 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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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꾸. 뻐꾸기 시계가 5시를 알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고통소리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참으로 어머니의 고통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간혹 어머니는 숨이 끊어지시는 듯한 통증을 쏟아내시는가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방 안에선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부터 어머니의 고통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를 일들이 순식간에 회오리를 일으켜 내 주위에서 맴을 돌았고 그리고는 정적이 산안개처럼 깔리고 있었다. 모든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듯했다. 아저씨가 지금 우리 집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생경한 아기 울음소리를 빼고 나면 그런데 참으로 알 수 없게도 눈물이 내 뺨을 적셨고 그리고는 가슴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